오늘은 수도권 전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1월 끝나가니까 수도권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시면 20일 기사예요. 서울과 멀수록 오른다. 서울과 멀수록 오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끝물이죠, 끝물. 왜 끝물이라 그러냐? 저기 뭐 오산이나 뭐 평택 이런 데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동두천 이런 데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인정은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과 평택 사이가 있다. 그러면 뭐 이 사이에 과천,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이렇게 치면은 보통 서울에 가까울수록 서울 접근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은 자체적으로 자족시설이나 학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교통이나,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높을수록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높죠. 물론 중간중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핵심 도시들이 더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요런 데가 오히려 덜 오르고 요런 데가 더 많이 오른다 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안쪽은 오를 만큼 올랐고 여기는 이미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올랐고, 여기가 일단 먼저 고점 찍고 고점 찍고 고점 찍고 외부로 밀려나가는 거죠. 왜? 여기는 고점 찍어서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외곽 쪽이 가장 많이 오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끝물이라는 소리죠. 서울 집값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부담이 적은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소리죠. 부담이 되니까 금리 오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왜? 기준금리 0.5%일 때 이 정도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샀으니까. 토지보상금 말할 것도 없죠. 토지보상금 풀리면 이게 다 다시 오른다는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데, 토지보상금 풀리면 원래 올라요? 어련히 이야기하는 게 더러운 게 유리할 때만 갖다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 상승할 때는 전세가가 같이 상승하는 게 맞고, 보통 그 다음에 매매가 하락할 때는 전세가가 떨어져요. 원래 이게 맞아요. 왜냐?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유동성이 들어와서 매매가든 전세가든 오르는 거고, 전세 유동성은 보통 갭 투기하기 용이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매매 유동성으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전세 유동성이 매매 유동성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매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유동성 축소 장세이기 때문에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MB 정부 때부터 계획이 틀어지죠. 왜? 매매가 떨어지면 보통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MB 정부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매매가 떨어지면서 전세가 떨어지는 것도 늘어나고 있다. 역전세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을 풀었죠? 1억, 2억으로 두 차례 풀고, 다음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3억, 5억으로 두 번 또 두 차례 풀었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가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갔죠. 매매 가격은 떨어지면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고, 매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가를 올려서 막은 거죠. 다주택 투기 수요들 안 무너지게 만들려고. 다주택 투기 수요들이 무너져야 집값이 폭락하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풀어줘 버리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갭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당장 1000, 2000씩 자금이 들어오면 그걸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은 거다. 그래서 거품이 덜 빠졌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매매가 떨어지면은 전세 수요가 증가해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 전세 수요가 왜 증가해? 증가 안 하죠. 전세 사는 사람이 매매로 들어오는 거고, 다주택 투기 수요들은 어차피 매매 안 한다고 해서 전세를 두세 채 늘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세 수요가 증가할 일 없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부만 발췌해서 사용하고 있죠. 똑같은 거 이야기해볼까요? 임대차법 이야기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전세가가 폭등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전세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전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거예요. 늘리고 난 뒤에 재계약 시즌 봤을 때 다시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죠. 그때는 오히려 상승률이 떨어졌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임대차법 시행할 때만 해도 막 그 얘기 했었죠.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데 이것 때문에 전세가격 폭등한다. 노태우 정부 때처럼.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5월부터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법이 들어간 거고, 그때는 노태우 정부 때랑 비교해놓고서 임대차법 갱신할 때는 노태우 정부 때도 갱신할 때 더 올랐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갱신할 때 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게 생기니까 언론에서 어떻게든 전세가 띄우려고 갱신 매물 할 때 가격 폭등한다 일단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전세가 떨어지고 있지. 왜?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똑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토지 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 토지 보상금 풀리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부동산이 불장이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린 정부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MB정부였다. 왜 MB정부 때는 토지 보상금을 그렇게 풀었는데 왜 집값이 떨어졌냐? 부동산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요. 부동산이 불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참여정부 때 들어온 것도 이야기를 하고 MB정부 때 안 들어온 것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들어온 것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그때 보면 진짜 토지보상금 풀렸고 집값 올랐으니까. 근데 그때랑 다르잖아요, 지금은. 재유입될 경우 왜 자꾸 가정을 하냐고. 하락 본격화되고 있죠?
지금 처인구 2달 새 57% 매물 늘었고 매물 경기 인천 급증하고 있고 수도권 3분의 2가 하락거래. 이번에 떴죠. 서울도 절반 이상 하락. 전국은 80% 이상 하락거래. 서울 1위 노원, 경기도 1위 의왕 다 꺾였죠. 의왕 GTX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GTX 들어오는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국에 지사 하나 건설해서 고용 창출 인원 한 10만 명씩 하는 느낌인 것처럼 가격이 올라갔으니 말도 안 되는 거품인 거지. 수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어요. 전세도 멈추고. 금리 인상되면 그렇게 되는 이유. 과거에는 여러 번 올렸는데 왜 이번에는 조금만 올려도 그렇게 되냐. 그만큼 가계부채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금리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가기 전까지 안 떨어졌다 하는 거는 그때는 부채가 적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2018년 11월에 2차례 금리 인상하자마자 집값이 하락세로 바뀌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때보다 부채가 더 늘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2차례 인상하지만 당시보다 기준금리는 낮죠. 그런데 시중금리는 이미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터지고 있는 거예요.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둘 다 쭉쭉 떨어지고 있죠. 주간 변동률 역시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KB든 부동산 원이든 아직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왜 하락거래가 70% 넘어가고 그런데 왜 아직도 상승하고 있어요? 지수를 나타내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니까 11월부터 매매, 전세 다 수도권 하락세로 바뀌었다. 서울도 보면 도심권 빼고는 다 떨어지고 있죠. 강남 양극화 된다 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죠. 서북, 서남 다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경기 하락으로 바뀌었죠. 인천이 아직도 상승이래요. 오히려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데가 인천인데 매매 수급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죠.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팔자가 더 많다. 매수 우위지수 마찬가지죠. 서울 잠깐 올라가는 듯 싶더니 다시 떨어지고 있죠. 경기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인천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지속 하락세다. 45 절반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특히 매수 우위지수 같은 경우는 중개사 통해서 조사하는 건데 중개사들이 웬만하면 나쁜 소리 안 하죠. 근데 거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쁜 소리 안 할 수가 있어. 매매 거래랑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다 끝난 1092건이에요. 이거 진짜 딱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10월 역대 최하인데 이때가 1100건이었죠. 그때보다 더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거래는 대부분 여기서 많이 나오고 요런 게 이제 실수요자들이 물린 거고 요런 것들이 이제 투기 수요들이 띄우고 있는 거죠. 전국 8채가 하락거래고 서울은 54.3%가 하락거래 비중. 자, 절반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늘 여기서 측정하는 거는 거래 오랜만에 돼가지고 뚝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하락거래로 잘 안 나타내려고 최대한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그냥 국토부에서 다 뽑아서 하죠. 그래서 신고가 대비 떨어졌냐 아니면은 신고가 대비 올라갔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8월 이후부터 절반 이상은 신고가 대비 떨어졌었고 그리고 수도권도 67.6%, 경기도 72%, 인천 62.8% 다 떨어지고 있죠. 반포동, 서초구죠. 5억 2천 떨어졌대요. 하락이죠. 근데 이거 45억 찍을 때는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소문부터 이야기했죠. 거래가 10월에 떴는데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9월 계약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8월엔 그 얘기 나오면 안 되지.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소문이 돌다가 결국에 하나 떴죠. 라는 거는 자전거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찍었다는 내용이. 그리고 그 뒤에 5억 2천 떨어진 거래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더라. 특수거래 같아요? 아니요. 특수거래 아닌 것 같아요. 왜? 45억 이전에 42억이었으니까 2억 2천 정도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요 거래가 하나 끼면서 5억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주요 단지 실거래 음마도 1억 떨어졌죠. 반포주공 6억 7천, 헬리오시티 2억 5천 떨어졌고 요것 때문에 개폭락 했다가 아니에요. 시작됐다는 거지. 경기도 판교, 광교 이런 데들 쭉쭉 떨어지고 있죠. 인천, 송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죠. 청라나 이런 데 가봐도 떨어지고 있고 다. 왜 많이 뛰었으니까. 매물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아까 외곽부터 많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서울 매물보다 경기, 인천이 훨씬 더 빨리 늘고 있죠. 왜? 더 외곽이니까. 그것도 이제 기울기나 이렇게 보일 뿐이고 서울은 3만 개에서 11,000개 늘었죠. 경기는 3만 3천 개 늘었네요. 인천은 9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여기는 한 25% 늘었죠. 여기는 거의 한 80% 늘었죠. 여기는 한 90% 늘었고. 그래서 외곽 위험하다고 경고를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린 거예요. 거품 꼈을 때 외곽 사면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거 팔지도 못하니까. 맨날 입주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서울만 조금 줄어들었죠. 서울, 경기. 근데 인천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그렇게 입주가 적지도 않다. 다만 서울이 줄었으니까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한다. 이건 개소리고. 24년은 아직 다 책정 안 된 거고. 왜? 매물이 늘고 있는데 입주가 부족한 게 뭐예요? 맨날 입주 부족으로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는 공급 부족했어요? 20년, 21년 더 줄었는데 왜 21년 말에는 떨어지려고 그래요? 공급이 안 적으니까. 계속 지금 언론에서 공급 부족 프레임을 몰고 가는 이유가 뭐냐?
공급은 안 부족해요. 왜냐면 지금 20년부터 늘어난 가구 수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 가구 분할을 해서 늘어났기 때문이지 그게 실제 가구 수가 아니다. 왜냐면은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가구 수 증가가 더 활성화됐어요. 1인 가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자 1인 가구 늘어난 이유 뭐예요? 집값이 올라서 결혼도 못하고 그냥 원룸 같은 데서 살려고 1인 가구가 늘어난 경우가 많죠. 특히 남자들의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가구 증가가 사별해가지고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1인 가구가 많이 늘었고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들이 집을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니까 가구수 증가가 그대로 수요가 되진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올라가니까 집 나가서 독립하려는 자녀들마저도 캥거루족으로 집에 붙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가구수가 늘어나요? 가구수 늘어나는 이유 뭐예요? 1가구 4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자식 1, 자식 2. 근데 4주택을 하니까 보유세 폭탄이 들어오니까 아내한테 하나 넘기고 자식 1한테 하나 넘기고 자식 2한테 하나 넘기고 그래서 1가구 4주택을 1가구 1주택 4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가구수가 폭증을 했다 2020년에. 근데 이게 무슨 수요라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급 부족 프레임 잡아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완화, 용적률 완화. 재건축의 가치를 올리고 용적률 완화해서 어차피 땅값은 똑같아요. 10층 올리든 30층 올리든 땅값은 똑같죠. 근데 30층 올리면은 땅값이 제일 비싼데 10억에 10층 올려서 100채 분양하느니 30층 올려서 300채 분양하면은 건설사가 남는 게 훨씬 많죠. 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건축이 수익성이 많이 날수록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는 올라가고 건설사들이 남는 게 많기 때문에. 왜냐면 부수고 짓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안 해요. 재건축은. 멸실 효과가 먼저 나오지. 그래서 부수고 지었는데 15년간 2만 채 들어왔다는 게 그게 무슨 공급 효과냐. 그런데 공급 부족 프레임 잡아서 재건축 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대선 후보들 다 그 여론에 넘어가서 표 받으려고 그 난리 치고 있는 거고. 핵심을 모르죠. 공급은 안 부족해요. 매물이 쌓이고 있는 이유가 공급이 과잉됐다는 증거인데.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풀긴커녕 이번 정부에서 뭐 했어요? 물론 민간 분양도 뭐 이렇게 쏟아진다 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 공급으로 갔죠. 공공 공급이 충분히 풀렸는데도 공공 공급으로 못 잡는다. 이딴 이야기를 지금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근데 공급도 앞으로 쏟아집니다. 특히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공급이 쏟아질 건데 특히 2025년부터 완전 폭증할 건데 왜 지금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공급이 많은 시기에 멸실을 내야지 충격이 줄어들지 공급이 적은 시기에 멸실을 내서 재건축 재개발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앞으로 한 근 10년간 공급은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그 이후 공급 장기적인 공급을 대비해야 된다면은 공급이 많이 들어온 시기에 그때 풀어줘도 늦지 않죠. 왜 지금 풀어가지고 자꾸 떨어지고 있는 집값을 자극시키려고 하냐. 그리고 미분양도 확대되고 있어요. 공급 부족인데 왜 미분양이 확대돼요? 서울 청약 경쟁률 왜 떨어져요? 공급 부족인데? 분양 경기 실사지수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면 분양 경기 실사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내 집 못 구해서 안달이 났어야 되는데 왜 매매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분양도 같이 침체돼요? 당연히 공급 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론 수도권 폭락 신호탄 떴다. 이미 시작됐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